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뿌리를 찾아 떠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운명처럼 마주친 희망의 날개,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따뜻한 정이 마음을 채워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자신이 찾던 것이 혈연이 아닌 더 큰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토마스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랐지만 제 뿌리는 멀리 한국에 있어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캐나다로 입양되어 토마스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양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마리아, 너의 고향인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되었단다. 언젠가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분명 자랑스러울 거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던 게 기억나요.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쉽지 않았어요. 아시아계 얼굴을 가진 제가 메리아 토마스하고 자기소개를 하면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너는 왜 이름이 마리아야?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저를 더욱 강하게 안아주셨어요. 특별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꼭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양아버지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셔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양어머니는 매일 저녁 책을 읽어주시며 잠을 재워주셨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행복했던 일상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밴쿠버 근교의 휘슬러 스키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어요. 저희 토마스 가족의 연례 행사였죠. 양아버지는 제게 중급자 코스에 도전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마리아, 이제 내가 충분히 실력이 늘었어. 이번에는 블루 코스에 도전해보자. 날씨는 맑았지만 전날 내린 폭설로 새하얀 슬로프가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양아버지는 앞에서 시범을 보이시고 양어머니는 제 뒤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산 위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아이발란치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죠. 순식간에 거대한 눈사태가 저희를 덮쳤어요. 양아버지가 저를 향해 달려오시는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에요. 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양아버지는 제게 핫초코를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리아, 이 코스를 무사히 내려가면 우리 셋이 따뜻한 핫초코로 축하하자.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슬로프 중간쯤에서 갑자기 들려온 천둥 같은 소리.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양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보았죠. 그분은 즉시 저를 향해 스키를 타고 달려오셨어요. 마리아, 움직이지 마. 양아버지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눈사태가 산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죠. 양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저를 껴안으셨고 그분의 체온이 저를 감싸안은 채우리는 눈 속으로 휩쓸려 갔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양어머니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하얀 눈보라만이 저희를 삼켜버렸죠. 구조대원들은 제가 양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분은 저를 감싸안은 자세 그대로 얼어있었대요. 체온계가 22도까지 떨어졌던 제가 살아남은 건 양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온기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을 보며 기다렸죠. 곧 양부모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들어온 건 낯선 사회복지사였어요. 정말 유감이에요, 마리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눈사태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양아버지는 저를 지키시다가 과다출혈로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날의 기억은 제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매년 겨울이 오면 그때의 차가움이 다시 찾아오곤 했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양부모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날이었죠. 장례식장에는 양부모님의 스키 동호회 친구들도 많이 오셨어요. 모두들 제게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저는 차라리 함께 갔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뿐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양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할 때였어요. 양아버지의 스키 장비에는 아직도 그날의 눈이 녹지 않은 채 붙어 있었고 양어머니의 가방에서는 제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왔어요. 양어머니의 메모와 함께 있던 그 선물은 한국 전통 보석함이었어요. 제 뿌리를 잊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 같았죠. 사고 후 양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제게 집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거실에는 우리 셋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양아버지는 산타 모자를 쓰시고 양어머니는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계셨어요. 아침이면 양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팬케이크 향기도
주말마다 양아버지와 함께 보던 하키 경기도 더 이상 없었죠. 대신 사회복지사들이 오가며 제 거취를 결정했어요. 결국 위탁시설로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양부모님의 방에 들어가 하룻밤을 울었어요. 방을 정리하다가 양어머니의 서랍장 깊숙이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제가 태어난 날짜와 함께 메모가 있었죠. 1998년 3월 인천에서 우리에게 온 특별한 선물. 일기장을 보면서 양어머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제 성장 과정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마리아가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탔어요. 넘어질까봐 제임스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딸은 타고난 운동선수예요. 한국에 피가 흐르나 봐요. 마리아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스키 여행 전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내일은 마리아와 함께 새로운 슬로프에 도전해요.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자랐네요. 이번 주말이 기대돼요. 양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일기장 마지막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건 제게 쓰신 편지였죠.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우리가 더는 내 곁에 없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우리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인천공항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였지. 그때 너의 작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꼭 붙잡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난 확신했어. 내가 우리의 딸이라는 걸. 언젠가 내가 너의 뿌리를 찾아 떠나게 될 거야. 그때가 오면 자신감을 가지고 떠나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위탁시설로 가기 전날 밤 저는 양부모님의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그분들의 옷장에는 아직도 스키복이 걸려 있었죠. 양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향수향이 은은하게 남아있었고요. 창가에 놓인 사진첩을 하나하나 넘기며 밤을 지새웠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첫 스케이트를 탔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사진으로 남아있었죠. 특히 마지막 크리스마스 사진을 보며 오래 멈춰 있었어요. 양아버지가 제게 깜짝 선물로 한복을 사주셨던 날이었거든요. 마리아, 내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해.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는 마치 예언처럼 들려요. 다음 날 아침, 사회복지사가 절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양부모님의 물건 중 몇 가지를 챙겼어요. 양어머니의 일기장, 한국 보석함,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이제 이것들이 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탁시설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한 겨울이 없을 거라고요. 모든 게 차갑게 변해버린 것 같았죠. 시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딱딱한 규칙들이 적힌 안내문이었어요. 기상시간 0640, 취침시간 2100 같은 더 이상 양어머니의 따뜻한 모닝콜도 양아버지와의 늦은 밤 이야기도 없을 거란 걸 실감했죠.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양부모님이 저를 구하시려 했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어요. 눈사태 속에서도 저를 지키려 했던 양아버지의 마지막 온기, 어딘가에서 저를 찾으려 했을 양어머니의 필사적인 목소리, Maria, to wake up. 매일 아침 영어로만 하는 차가운 기상 알림. 이제 저는 더 이상 우리 마리아가 아닌 그저 데스크 3번 침대의 아시안걸이 되어버렸어요. 위탁시설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주말이 가장 괴로웠죠. 다른 아이들은 임시 위탁가정으로 가기도 했지만 저는 시설에 남아있어야 했어요. 한 번은 제 서랍장을 정리하던 관리자가 양부모님의 사진과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개인 물품은 공용 수납장에 보관해야 해요. 차갑게 말하며 제 소중한 물건들을 가져가려 했죠. 저는 처음으로 반항했어요. 이건 제 가족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죠. 결국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모든 걸 공용 수납장에 넣어야 했어요. 밤마다 몰래 수납장에 가서 일기장을 읽었어요. 매일 다른 페이지를 펼쳐보며 양부모님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그러다 들킬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지만 그 시간만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시설에서의 어느 날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시아계 입양아였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밤마다 울며 부모를 찾던 그 아이에게 몰래 제 사진 한 장을 건넸죠. 이것 봐, 나도 너처럼 입양아였어. 하지만 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셨어.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양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시설의 다른 아시아계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커지는 궁금증이 있었죠. 제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왜 저를 보내야 했을까?
그리고 양부모님이 남기신 인천이라는 단서.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뿌리를 찾아 떠나야 할 때라고요. 위탁시설의 관리자는 말렸죠. 마리아, 넌 이제 겨우 20살이야. 대학도 가야 하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양부모님의 보험금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작은 캐리어에 양부모님의 유품들을 챙겼죠. 그리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양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우리 마리아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서 찾는 건 단순히 혈연이 아닐 거예요. 그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저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가득했죠. 처음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 24시간 편의점,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양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혁신적인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었나 봐요. 하지만 신기했던 건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도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향기를 맡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특히 공항에서 맡은 김치찌개 냄새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양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단서를 따라 저는 입양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의 날개를 알게 되었죠. 그렇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한동안 생각에 빠진 것도 잠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항 입국장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부터 공항 철도의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까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의 당황스러운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Please hold on tight. 제가 영어로 소리치자 주변 승객들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가와 손잡이를 잡으세요 라고 유창한 영어로 말해주더군요. 부끄러웠지만 그 순간 한국의 교육 수준을 실감했답니다. 한국의 발달된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며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구글 지도보다 더 정확한 길 안내 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볼 수 있는 DMB 방송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양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처음 며칠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문 곳은 홍대 근처였는데 그곳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려다가 벌어진 해프닝이었어요.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려다 이거 드세요 라고 해버렸죠. 점원님이 당황하시면서도 웃으며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 점원님은 오히려 친절하게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역사 내 무료 충전기를 보고 놀랐죠. 심지어 지하철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희망의 날개, 봉사단체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봉사단체를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임현도로를 걸어가던 중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잃어 당황하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죠.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못 찾나? 저는 서툰 한국말로 희망의 날개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금세 길을 찾아주셨죠. 놀라웠던 건 그 연세에도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실버 세대의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드디어 도착한 희망의 날개는 제 상상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에 첨단 시스템을 갖춘 사무실이었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분이 바로 김미숙 선생님이셨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희망의 날개에서의 생활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 선생님은 저를 번역 봉사자로 채용해 주셨는데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필요한 자리였죠. 비록 서툰 한국어였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었어요. 해외 입양인들과 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일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한 번은 프랑스에서 온 입양인과 상담을 하다가 실수로 통역을 잘못했죠. 보고 싶다를 miss you가 아닌 want to see you로 직역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오히려 그 실수를 이용해 한국어의 정서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의 보고 싶다는 단순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움과 애틋함이 함께 담긴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묘하게 울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찾고 있던 그 무언가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한편으로는 놀라운 점도 많았어요. 봉사단체였지만 운영 시스템은 대기업 못지않았죠. 화상 상담 시스템, 통역 프로그램, 심지어 AI 기반 상담 매칭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이런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김 선생님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입양인들을 만났어요. 모두가 저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찾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이 DNA 검사를 제안하셨어요. 마리아 씨,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시스템이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씀에 가슴이 떨렸어요. 양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단서인 인천 국제공항이라는 메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첨단 기술이라면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죠. 검사를 받기로 한 날, 김 선생님이 직접 저를 검사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날따라 김 선생님의 표정이 어딘가 복잡해 보였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특히 입양 가정을 위한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IT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죠. 세계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라니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치하는 DNA 정보가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은 제가 실망할까봐 더 많은 프로그램에 저를 참여시키셨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부터 최신 기술 박람회 견학까지 마치 친딸처럼 챙겨주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마트팜 방문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이 농업까지 혁신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야속하게도 행복한 시간은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좋은 경험도 잠시뿐. 그렇게 어느덧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비자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조차 받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저에게 비자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절실했죠. 더군다나 친모를 찾지 못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제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선생님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봉사단체에서 일하시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국제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난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이 김 선생님 덕분이었기에 저는 더 이상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죠. 비록 3년의 기간이었지만 제가 받은 한국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30년과 같이 기뻤습니다. 비자가 승인되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두 생소했죠. 그럴 때마다 김 선생님은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셨고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필요한 법적 절차나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를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어요. 그녀는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도와줄 테니까 힘내라고 말해주셨죠. 그 말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김 선생님의 말처럼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며 조금씩 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보들을 알려주고 제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인생의 첫 은사님이 돼주셨죠.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죠.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그녀가 항상 제게 희망을 주셨고 제 삶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평소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했던 저는 고시원 근처의 식당에 일하게 되었죠. 한국에 와서 새롭게 생긴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김 선생님을 따라서 여러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줄 밥을 만들고 나눠주는 일들이 지속되면서
어느새 제 꿈은 어느 날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여는 것이 되었죠. 선생님 덕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식당에서도 한국말이 서툰 저에게 처음에는 설거지 위주로 일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손이 빠르다면서 야채 손질과 양념장과 같은 밑작업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꾸준함이 이어지고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어엿한 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매일이 지속되었지만 쉬는 날 김 선생님과 봉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했죠. 그렇게 3년의 난민비자 기간도 끝나가면서 저는 결국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어요. 김 선생님과 식당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는 특히 가슴 아팠죠. 그분은 마지막까지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토론토에서 한 식당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매장 운영에는 한국의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삼성과 LG의 전자제품으로 매장 K-팝을 틀어놓으니 마치 작은 한국을 만든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제게 물었어요. 이 가게 주인이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제 뿌리는 한국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정통 한식을 만들 수 있다니.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김 선생님이 그리워졌어요. 매일 밤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다 보면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그 친근함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레스토랑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캐나다 최고의 한식당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또한 사랑하는 남자와 같은 일을 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의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희망의 날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선생님의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먹게 했어요. 김미숙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그만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어진 말이었죠. 선생님께서 마리아 씨를 위해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번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던 처음과는 다르게 이제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희망의 날개에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선생님의 동료분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죠. 그리고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원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구나. 편지에는 25년 전 젊은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홀로 저를 키우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결국 저를 입양 보내는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지원아,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어려워졌구나. 암 투병 중이란 걸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내 생각이 났어. 그래서 희망의 날개를 만들었단다. 언젠가 내가 한국을 찾아올 거란 걸 알았으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봉사단체에서 일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셨대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다른 입양인들을 돕는 모습,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DNA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도 나란다. 그때는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려주고 싶구나. 넌 결코 버려진 게 아니야. 너무나 사랑했기에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보낸 거란다. 편지 끝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우리 지원이가 세상에 온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내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희망의 날개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제는 제가 다른 입양인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토론토의 레스토랑은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희망의 날개는 이제 더욱 발전했죠. 최첨단 DNA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 온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았을 때였죠. 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지원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찾던 것은 혈연만이 아닌
더 큰 사랑이었을 거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희망의 날개에 모든 것을 바치셨는지. 단순히 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입양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은 매년 어머니의 기일에 희망의 날개 식구들과 함께 추모식을 가져요.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새로운 입양인 가족들을 초대하죠.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이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희망의 날개가 해외 입양인 지원 단체 중 가장 높은 가족 상봉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만난 결과겠죠. 양부모님이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내 뿌리를 찾는 여정이 결국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그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두 쌍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 한국 이름 서지원, 그리고 캐나다 이름 마리아 토마스. 이제 이 두 이름은 제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입양인들에게 희망의 날개가 되어주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